2024년이 그 50주년 창립 50주년이기 때문에 이 창립 50주년에 한국 작가인 물론이거냐 50년 한국문학사의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연속 심포지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전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 심포지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문학과 주로 이제 젠더, 여성 문제를 조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는 그 50주년 추진단뿐만이 아니고 경희대학교와 대구 가톨릭대 연구소에서도 함께 심포지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두 차례 심포지움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한국문학의 로컬리티와 세계문학과의 연관성을 논의하는 그런 심포지움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인사말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정복철 선생님의 환영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마니타스 칼리지 학장 정복철입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까 우리 후마니타스 칼리지 소속 고인환 교수님 오늘 역대급 패미들이 몰려온다. 약간은 공포스러우면서 설레이네요. 특히 이 마녀라고 하는 것, 광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도대체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위상과 의미를 차지하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어떤 한국작가회의가 내년으로서 50주년이 된다죠.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기념하고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그 정신을 이어간다만 하기에 참으로 한편으로는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이 두 번째 심포지엄이 우리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이 교양교육의 전당인 이 청운관에서 열린다는데 참으로 명예롭습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의식으로 특히 이 젠더성의 문제를 묻고자 하신 것 같은데 문제의식이 잘 녹아나고 잘 짚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이사장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저희 한국작가의 사무총장님 박환서 사무총장님도 그 인사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작가의 박환서입니다. 이제 50주년을 올 1년 동안 지금 작가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 지나간 50주년을 살펴보는 이유는 앞으로 나갈 50주년을 또 갈 방향이 어디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돌아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간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 작가의 뿐이 아니고 우리 한국 문학은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 한국 사회는 또 어디로 왔고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짚어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제목이 며칠 전부터 저도 포스터만 보고 와서 알았고 또 여기 와서 봤는데 아직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광녀와 마녀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뭐 미투라든가 또는 페미니즘 뭐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녀, 마녀라는 말 자체도 좀 약간 좀 저는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진행될 내용이 어떨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흥미롭기도 합니다만 또 이런 것들을 또 좀 짚어봐야 될 내용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니까 또 더불어서 지금 그 뭐 재정적으로나 또는 작가의 상황 속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우리 50주년 기념사업단 동지들 상당히 고맙습니다. 끝으로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옳은 일일수록 당위성이 있는 일일수록 곧고 바르고 차분하고 넓게 풀어나가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행사는 그 한국작가의 5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이 이제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추진 단장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았고요. 부이사장님께서 추진단 경과 관련해서 좀 인사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진단 단원이자 작가의 부이사장 맡고 있는 정현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굳어서 어떨까 싶었는데 30분에 정확하게 시작하네요. 이명관 선생께서 역시 정확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새삼 하게 됐습니다. 추진단 1년 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쪽 여건이 그다지 원활하지 못해서 내년도
11월 18일이거든요. 2024년 11월 18일에 어떤 형태로 독자들을 만나고 회원들을 만날지 좀 저희들도 아슬아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한국문학과 근대합리성의 젠더성을 묻다 이 주제는 한국문학에서 반드시 다뤄야 될, 그리고 최근에 한국문학의 중심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좀 놀라는 것은 한국문학이 여성성과 그리고 성의 소외 이런 거를 다루지 않으면 독자들이 있지 않나 하는 정도로 우위중심이 옮겨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가들도 외연적으로 봐도 그게 느껴지겠지만 어느 문학상을 이렇게 수상하게 될 때 심사위원부터 수상자까지 뭐 3분의 2 이상이 여성 작가거나 그렇더라고요. 그게 최근에 한국문학의 주요 흐름이고 또 현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그 젠더성을 묻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늦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뭐 늦었고 빠르고가 아니고 정말 치열하게 이 문제가 왜 한국문학의 중심에 놓여 있는지 또 이걸 왜 해결하고 풀어가야 하는지를 오늘 논의에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저희가 같이 준비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추진단의 과제로서는 오늘 이렇게 좀 늦었지만 젠더성에 대해서 함께 하는 것처럼 내년도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한국문학에서 반드시 짚어야 될 거를 가지고 독자를 만나고 회원을 만나고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편으로 보면 문학이 다른 장르에 대해서 좀 왜소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왜소해져 감을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조금은 풍성하고 튼튼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횡설수설을 하는 가운데 이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쯤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윤정구 이사장님입니다. 제가 멋진 말을 참 가득 내에 새겼는데 택시를 타보면서 어떻게 요란하게 무섭게 뭐하는지 완전히 내가 다 털리고 말아서 할 수 없이 일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50주년에 기념사업단에서 열린 심포지엄인데 그 차를 살펴보니까 젠더 하면 보통 그냥 뭐 여성성, 남성성 또는 뭐 가부장제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주제로 가는데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마녀와 광녀, 그러니까 여성의 그 끼, 그래서 문학끼, 무슨 끼든지 그거를 조명하고 작품에 반영되고 투영된 거를 얘기하는구나. 나는 어디 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살펴봤을 때 이런 심포지엄, 이런 젠더를 마녀 광녀로 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겠다. 그리고 참 우리 스타트를 멋있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제 말 듣기 싫은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작가 배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항상 그 문학의 지식 그리고 어떤 모든 그 문학의 어떤 경향 이런 거를 선도해 간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갖다 미래 지평을 위해서까지의 선로를 만든다는 것에서 항상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작가회가 많이 오래됐고 또 참 부패한 데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톱하라 그냥 그만두는 걸 하라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많이 생각해봤는데 작가회가 만약에 해체를 하면은 이런 어떤 그 심포지엄, 정신적인 거, 이념적인 거, 사상적인 거, 지식적인 거 이런 거를 전망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이끌어 나갈 단체가 없습니다. 문학단체 제가 장담하건데 아닙니까? 있습니다. 작가회가 있어야지만 존재하지만 미래의 후손까지가 후배들까지가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그런 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가회밖에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주년을 근사하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새롭게 또 50주, 100년 이렇게 해서 작가회는 후손을 위해서라도 탄탄하게 지탱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사장님의 인사말을 통해서 한국작가회의 그 역사적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약간 지체되는데요. 그럼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고인환 교수님의 사회로 두 분의 발표자와 두 분의 토론자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그대로 저쪽으로 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강의실이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비슷하게 마이크가 없어도 소리가 잘 들리기 때문에 육성으로 사회와 발표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부 순서로 아시아 아프리카 여성의 서사적 재현과 젠더의 정치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부분들에 좀 이렇게 주목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문학이 서구 중심의 근대성,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서구 백인 남성의 담론들이 지금까지 우리 근대 문학을 지배해 왔다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한 7, 8년 전부터 제3세계 문학, 아프리카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런 어떤 비서구 문학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한국 작가회의 창립 50주년 연속 심포지움에서 한국 문학과 근대 합리성의 젠더성을 묻다라고 얘기하는 주제와 좀 이렇게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일부 세션을 아시아 아프리카 문학연구센터에서 같이 공부를 해온 선생님들이 이제 발표를 준비하고 또 이 민족문학연구소의 이 젊은 평론가들이 토론을 하는 순서로 일부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젠더화된 월경 서사라는 주제로 이소정 선생님이 이제 베트남 문학을 이렇게 전공을 하시고 한국 문학 속에 나타난 베트남 문학, 베트남 전쟁 이런 부분을 다룬 부분들을 전공하시고 얼마 전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경희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이소정 선생님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소정입니다. 제가 처음에 베트남 이주 여성 관련해가지고 소설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론 1에서는 그걸 이제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론 2, 3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베트남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동남아 이주 여성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쓰는 과정에 지금 그래서 부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베트남 이주 여성에서 동남아 이주 여성으로 발제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분량이 많아서 제가 중간중간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베트남 이주 여성 관련 소설이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발표가 됐고 이거에 좀 의문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시작점이었고요. 이게 제가 이제 찾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후안마이 사망 이후에 알려진 그녀의 편지에서 당신은 아세요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윤리적 물음에 대한 응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간의 이주 여성 관련 소설들 연구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논의 양상에 좀 집중이 되어 왔고요.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칭하는가는 좀 각기 다르지만 다수의 연구자가 피해자랑 가해자의 구도로 해당 문제를 좀 파악해 온 경향이 있습니다.
이주 여성과 한국인 남성 관계를 피해자와 가해자로 문제를 보는 논의에서 나아가서 경제와 사회 발전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매매혼의 성격을 가진 국제 결혼이나 국가 간 임금 격차에 의해 서열화된 자본의 흐름을 지금 사회의 이제 문제 요인으로 파악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습니다. 네, 이거 역시도 내국인이랑 외국인을 좀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것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이주 여성이 사회적 소수이자 약자라는 이유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문제의식으로 가져간 거는 단순히 무고한 피해자라고만 보고 이거를 다루는 것만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연민이나 이런 것들에 멈춰서 버리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적 구별이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타자를 온전히 타자로 인식하는 것을 좀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자와 주체를 좀 분리하고 상반된 존재로 의미를 고정하여 타자 역시 입체적 인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하위 주체들은 주체로 자리하지 못하고 타자로만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대리비양의 시선에서 좀 벗어나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을 상징화하고 있는 문제점을 일단은 분석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에서 시작을 좀 했습니다. 본론일인 이미지 고착의 시발점 흰 아오자이 부분에서는 동남아 여성에 관한 문제가 한국 사회 통시적 관점에서 좀 경험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짚어봤습니다. 젠더화 과정에서 이주 여성의 이미지가 고착화된 부분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동남아 이주 여성의 상징화 논의가 가능해진다라고 봤습니다. 이주 여성의 문제는 동남아 여성의 같은 경우에는 피부색으로 좀 강조가 되는데요. 대화가 가능하고 생김새로는 구별이 되지 않고 한민족이라는 피줄에 대한 인식으로 선호되는 조선족 여성으로 에 대한 언급이 소설에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반면에 이 조선족 여성에 대한 대체제 같은 것으로 동남아 여성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까맣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까무잡잡한 아이들이 그 동네에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다문화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인종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순혈주의에 기반한 좀 상상의 공동체가 어법 측면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11조 정도에서 예시문들을 좀 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결국에는 그 유사제국주의 시선에 대한 언급을 할 수밖에 없고 베트남 파병 당시에 대한 부분들이 이 동남아 이주 여성에 관련되어 있는 소설들에서 같이 등장을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여성들을 그 농촌 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할 때 결국에는 베트남에 대한 파병에 대한 회고담이 함께 진행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아야 이게 동남아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구축했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12쪽에서부터 좀 끝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걸 정리를 하자면 결국 한국 사회 전반의 유사제국주의 시선의 구축이 베트남 파병 당시에 반공주의를 통한 동일화에서 시작이 됐고 한국의 베트남 전쟁 소설에서 파병을 경험한 작가들이 베트남인의 자리에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인을 배제하고 미군의 자리에 한국군을 배치를 하고 등치시킵니다. 그래서 한국군과 베트남 여성의 순수한 연애담을 다루면서 타자로서 이주 여성을 상징을 하고 그들에게 피해자의 자리만 허용을 하고 있었던 그 이미지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아류 제국주의 시선에서 지배자 한국 남성 대 지배받는 동남아 여성의 구조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3쪽부터 이제 진행이 된 본론 2 같은 경우에는 가축화된 모험을 향한 혐오라고 보았고요.
이 본론 2에서는 이주 여성들의 언어 상실에 관해서 좀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주 여성에게 한국어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언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때까지 그녀들이 언어를 습득하지 못한 존재로 취급이 되고 언어로서 존재를 언어를 잃은 인간으로서의 그러니까 존재로 부정을 당하고 한국어나 혹은 영어를 사용하는 권력자의 말을 따르는 것만이 가능한 이주자나 이제 여성 혹은 피해자들이 이제 인식되는 방법들이 결국 동등한 주체로 인식이 되지 못하고 동물화하고 대상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소설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녀들이 사용하는 말이 사람의 언어를 인정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정정하고 가르쳐야 되고 잘못된 말로 취급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인간으로서 언어를 빼앗긴 이주 여성은 전형적으로 나와는 다른 사람, 동등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지 않는 존재로 여겨지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14쪽과 15쪽에서 계속 진행을 할 때 타인과의 시간이나 아니면 뿌이거나 찌거나나 파프리카에서 이 여성들이 뭐 그 키우는 개와 동일하게 여겨지거나 아니면 가축이랑 동일하게 여겨지거나 아니면 요 파프리카라고 하는 농작물로 비유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동물적 유체로 가지고 있는 존재, 언어 기능을 습득하지 못한 존재로 여겨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소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수확물로 혹은 가축물로 상징화가 되면서 타국에서 시집 온 어린 여성에게 아이 생산이나 혹은 남편의 성욕 해소와 같이 생물학적 성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보았습니다. 본론 3을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자면 가정문제라는 미명 아래 제도적 보호장치의 부재 속에서 이주 여성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건너오면서 발생한 비용을 몸으로 보상하라는 요구를 강요를 받습니다.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성적으로 유린당하며 문화 우월주의로 인한 차별과 이중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을 합니다. 밥값을 해야 하며 언제나 침범해도 되는 먹어도 되는 상품으로 취급이 됩니다. 타국에서 시집 온 여성에게 존엄성을 바탈하고 동물적 육체만을 주는 행위는 생식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이를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취득하여 자신이 기피하고 싶은 부분을 투영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이어서 본론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쪽에 수치심을 지는 서술자의 호명이라고 해서 서술자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으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론 3회에서는 소설에 나타난 이주 여성의 이름을 좀 살펴봤는데 이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거든요. 뿌이거나 찌거나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서부터 찌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등장인물들이 한 번도 제대로 호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예 제목에 좀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름을 제대로 호명하는 건 소설의 서술자뿐입니다.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나 시모가 이름을 발음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추엔이 아닌 수연으로 바꿔서 부르고요. 근데 반면에 핏줄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걸 뭐 예쁜 이름이다 라고 하고 이들이 이 이름의 의미를 배우고 그다음에 좀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술자가 왜 여기서 서술자만이 좀 바르게 발음을 하고 이들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는 부분의 를 말씀드리자면
그 동남아에서 출발을 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 한국에 온 이주민 여성들의 몸이 모방한 지배 억압의 시선으로 인해서 수확물과 가축으로 취급이 되며 혐오의 대상으로 소설에서 대상화 됩니다. 사회에 가지고 있는 동물성이나 비윤리성, 즉 숨기고 싶거나 거부하고 싶은 단면을 그들에게 투영되기 때문이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그녀들이 고정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피해자로 여겨지며 월경서사가 젠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피해자, 가해자, 가부장제 속 희생자인 여성으로 상정화하고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인물들이 이름으로 개별화해서 기억을 하고 이러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했던 발제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발표를 마치겠고요. 혹시 읽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소설 속에 나타난 그 동남아 이주 여성이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가라는 부분들을 어떤 제국주의적 지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특성과 우리의 어떤 배타적 민족주의, 유사민족주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타자라고 얘기하는 동남아 이주 여성들을 제대로 된 인물로 형상화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을 그 통시적인 관점에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행사의 그 일부 순서는 발표를 그 연이어서 계속 이렇게 듣고 이제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은 그 이후에 진행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표를 그 이정선 선생님이 가부장제를 신문하는 흑인 여성 SF 옥타비아 버틀러의 작품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이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글만 한국문학이 아니네요. 네, 저는 이제 국문학을 공부했습니다만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연구센터에서 제3세계 문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 문학이 제3세계 문학, 제3세계라는 표현도 좀 그러네요. 어쨌든 살펴보지 않았던 그런 문학에서 어떻게 새롭게 나아갈 활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접근을 했는데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고 헤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제 문제의식도 더 길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옥타비아 버틀러라는 미국 흑인 여성 SF 작가의 작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완전히 자료집에 실린 글이 완성된 글은 아니고요. 특히나 이제 마지막 5장 같은 경우는 아예 서술도 제대로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아이디어 수준이고요. 그래서 토론자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질문하고 의견 주시면 그 도움을 제가 받아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은요, 가부장제를 신문하는 흑인 여성 SF라고 달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제목은 이 학술대회 주제 때문에 좀 잡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글에서 옥타비아 버틀러의 작품을 가부장제만 한정해서 살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부장제를 저항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제목으로 했고, 나중에 생각이 좀 더 정리가 되면 이제 제목이 바뀌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부장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성 우위의 사고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억압하는 이런 사고요. 근데 옥타비아 버틀러가 기본적으로 억압이라는 게 인간 세상뿐만이 아니라 자연계에도 억압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계가 늘 있다. 식물도 막 서로를 이겨 먹으려고 하고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계가 어느 세상에나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위계 안에서 이제 억압이 발생을 하잖아요. 가부장제는 남녀 사이의 어떤 이런 억압인데 그 외에도 이제 흑인 여성이기 때문에 인종 간의 위계에 따른 억압, 그리고 뭐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경제적인 위계 혹은 뭐 지배자와 피지배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위계에 대해서 탐문을 하는 그런 작가로 보입니다. 자, 목차를 잠깐 보시면요. 목차는 처음에 1장에서는 이제 흑인 여성 작가의 SF가 기존의 SF의 경계를 좀 확장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2장, 3장으로 이어지면 이제 어떤 등장인물을 내세우느냐를 가지고 그 경기를 확장시키고 있거든요. 그것을 비정상적이고 열등한 존재들이 등장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위태로운 공존은 그래서 이 등장인물들이 나중에 함께 살아가는데 그게 평화로운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태로운 공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 싶고, 옥타비아 버틀러가 던져주는 어떤 문제의식이 좀 있다고 봤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것이 뭐 미국 흑인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에 있어서도 어떤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떤 윤리적인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는가,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살피고 있는 옥타비아 버틀러의 작품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옥타비아 버틀러 작품 번역된 거 몽땅 다루고 있는 셈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작품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피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전반적인 옥타비아 버틀러의 어떤 세계관, 작품 세계, 뭐 이거를 좀 아주 번박하게 살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킨이라는 작품은요, 타임슬립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뭐냐면 주인공 여성 흑인이 갑자기 1800년대로 갑자기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백인 남성을 만나는데, 그 백인 남성이 사실은 자기의 조상인 거예요. 흑인 여성이지만 백인 남성이 조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이런 걸 살펴보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위기에 처하거든요.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꾸만 그 과거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백인 남성이 살아남아야 이 주인공이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도와줄 것 같은 걸 연상하게 되는데, 꼭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만 이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에 만났을 때 어린아이였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조금 더 크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사람에 대한 그 연민 뭐 이런 걸 가지고 도와주는 거지,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내 조상을 살려야 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타임슬립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와일드 시드는 그 죽지 않는 두 존재가 나와요. 남자는 영혼만 남아있어요. 몸은 죽어버렸고 영혼만 남아있는데 사람의 몸을 취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살아남고, 여성은 흑인 여성인데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도 몇백 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두 불사의 존재가 나오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엄청나게 막 싸워대요.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 버틀러가 다른 인터뷰 같은 데서는 완전 남녀 모습이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이 두 불사의 존재가 자신의 그 남자 주인공은 자기의 후손, 아주 능력이 뛰어난 후손을 남기고 싶어서 이 여성을 계속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계속 다른 사람으로 몸을 옮겨가고요. 남자는, 여자는 스스로가 변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몸이었다가 남성의 몸이었다가 심지어 동물로도 변할 수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가 더 힘이 센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근데 워낙 남성 주인공이 신과 같은 존재라서 계속 억눌리기는 합니다. 블러드 차일드는 유일하게 단편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작품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블러드 차일드고 표제작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단편이 실려 있는데, 이 중에는 이제 외계인과 만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포칼립스라고 해서 이제 지구 종말 이후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와 은총을 받은 사람의 우화는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역시 아포칼립스입니다. 이제 지구 종말 이후, 지구 종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지구가 굉장히 완전 망가져버린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다시 지구 안에는 또다시 억압이 생기고 뭐 이런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리는 뱀파이어 이야기입니다. 근데 뱀파이어 이야기지만 역시 간단한, 뭐 단순한, 흔한 뱀파이어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활용을 해요. 옥타비아 버틀러가. 그래서 옥타비아 버틀러의 작품에 대해서 SF의 하위 장르를 계속 변칙시킨다, 뭐 이런 식의 평가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작품을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1장 보시면요, SF의 경계 확장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처음에 초기에 SF는 백인 남성 중심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백인 남성이 글을 쓰다 보니까 남성 위주의 시각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차별적인 시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백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적인 시각이 들어가고, 초기에 SF에서는 뭐 유색인종이 등장한다거나 여성이 등장한다거나 하는 것조차가 좀 적었던 거예요. 등장해봤자 아주 그냥 미세한 그런 역할만 맡고 뭐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그런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어떤 에피소드를 제가 25쪽에 2번, 각주 2번에 써놨는데요. 그 티트리 쇼크라고 여성 작가가 남성 작가의 이름으로 활동을 한 거예요. 자기의 모습은 감춘 채로. 사람들은 작품만 보고 이거는 완전히 남성 작가의 작품이라고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0년 넘게 숨어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의 어머님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고가 나왔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추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여성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사람들이 너무 멘붕에 빠진 거예요. 이게 여자였다고 막 이런 거. 여성이 SF에서 활동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도 못하는 그런 게 이제 초기였었고요. 근데 오늘날은 SF가 엄청나게 활황이잖아요. 소설뿐만 아니라 뭐 영화, 드라마 뭐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활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백인 남성을 넘어서서 뭐 여성들 작가들도 나오고 유색인 작가들도 등장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성 작가들, 유색인 작가들 뭐 이렇게 등장하면서 SF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과학 이야기 이 정도였다면, 그 이후에는 젠더, 인종, 뭐 계급 문제 이런 식으로 주제가 굉장히 확장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젠더 문제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가부장제를 다루는 SF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자면은 뭐 남성의 지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이렇게 뒤바뀐 이런 세상을 그리는 작품도 있고, 혹은 남성이 모두 없어지고 여성만 존재하는 세상 이런 걸 그리기도 하고, 혹은 아주 처절하게 여성이 진짜 노예처럼 당하는 그런 아포칼립스를 그리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가부장제를 비판을 하는데요. 이 가부장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게 이제 페미니즘이잖아요. 근데 페미니즘이 이 가부장제 문제, 남녀 문제에만 한정해 있느냐면 그렇진 않고, 점점 남녀 사이의 억압 이외에도 다른 억압, 다른 위계 질서에 대해서도 페미니즘이 계속 인식을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SF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여러 다른 형태의 차별에 대해서도 이 SF들이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SF랑 판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SF와 판타지를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좀 우위를 둬서 SF가 좀 더 낫지, 판타지는 약간 좀 재미 위주 아니야, 좀 이런 식으로 좀 낮춰봤거든요. 근데 옥타비아 버틀러의 작품은 판타지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SF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판타지는 현실을 포장해버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옥타비아 버틀러는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옥타비아 버틀러의 작품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SF와 판타지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SF와 판타지를 구분하는 게 유용한 논의가 될 수도 있겠는데, 옥타비아 버틀러에 있어서는 별로 유용한 논의가 아닐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은 계속 SF라고 말씀드리지만 판타지 혹은 뱀파이어 이야기 뭐 여러 가지가 막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옥타비아 버틀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흑인이고 여성이고 뭐 가난한 사람이고 이래서 SF계에서는 가장 소수자성이 짙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작품이 그런 많은 문제의식을 담고 있고, 이런 것이 또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은 흑인 여성 SF 작가들의 작품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번역되고 있거든요. 그게 뭐 각주 3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2장으로 넘어가면요, 비정상적이고 열등한 존재들인데요. 이제 옥타비아 버틀러가 이제 자신의 그 소수자성을 작품에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특이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SF에서는 보이지 않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건데,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근데 단순히 여성이 아니라 굉장히 강인한 육체와 정신을 지닌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킹 같은 경우 아까 이제 과거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과거로 넘어가서 죽을 고비에 놓인 백인 남성을 계속해서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맡고요.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과 밤이라는 단편, 블러드 차일드에 있는 그 단편에는요, 이게 질병을 다루거든요. 그 암 치료제가 다른 그 부작용을 일으켜서 나쁜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이 자신도 파괴하고요. 파괴하는 게 진짜 물리적으로 파괴해요. 자기 몸을 막 파고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이런 질병이 발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병을 통제하는 이들이 생겨요. 근데 그 통제하는 사람도 역시 그 질병을 갖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병을 가진 사람이 이 질병을 가진 사람을 통제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신과 이 타인을 파괴하는 이들을 통제하는 게 역시 여성 주인공에게 맡겨져 있어요. 그렇고요. 특사라는 단편은 그 역시 단편 그 블러드 차일드에 실려 있는데, 여기서는 외계인이 지구에 왔어요. 지구에 왔는데 의사가 통하지 않아요. 지구 사람들이랑 의사가 통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누냐면, 외계종이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여러 개가 막 이렇게 뭉쳐 있어서 덤불 모양이래요. 이 덤불 모양으로 인간을 이렇게 품어요. 품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류가 뭔가 생각을 나누고 뭐 이런다기보다 그냥 편안한 마음을 나누고 좀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외계인과 인류 사이를 연결하는 통역자가 이제 주인공 여성이고, 더 다른 통역자를 이제 이끄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사람들 몇몇을 더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통역자를 더 만들려고 하고 이러는 것을 여성 주인공이 합니다. 물론 지원자 중에는 남성도 있고 뭐 이런데요. 우선 그 작품의 주인공은 여성 통역자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억압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자에게 저항을 한다거나 공동체를 이끄는 구심점이 된다거나, 이게 다 여성이 중심이 돼서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특정한 작품뿐 한정되는 게 아니라 특히 뭐 와일드 시드라든지 아니면 그 우화 시리즈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이런 것이 좀 강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사의 책이라는 단편에는 인류를 파멸해서 구할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데는 주체도 여성, 흑인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신이 나오거든요. 신이 갑자기 쫙 나타나가지고, 마사야, 너에게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시킬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하나만 정할 수 있으면 뭐 할래? 지구에서 뭐 하나 바꿀 수 있다면, 변화시킬 수 있다면 뭐 바꿀래? 그걸로 이 지구의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거를 결정해야 될 게 마사인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는 여성 주인공이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가부장제적 성 역할을 전도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성 인물에 대해서도 좀 재미있는 게 나오는 게 블러드 차일드라는 작품인데요. 블러드 차일드도 역시 외계종 이야기거든요. 이번에는 지구인이 어떤 행성으로 가요. 근데 지구인이 행성으로 갔으면 그래도 꽤 발달한 문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과학을. 근데 이 지구에서 넘어간 사람들은 지구에서 억압받아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피신한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 훨씬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 같거든요. 굉장히 약한 존재인 지구인조차도 엄청 높은 수준의 과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행성에 갔는데 그 행성에 이미 살고 있는 외계종이 있어요. 그게 이제 틀릭이라고 불리는데, 그 외계종하고 처음에는 이제 엄청 싸우면서 이제 죽임도 당하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 상황은 우주인, 그 외계인과 지구인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살고는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냐면, 그 틀릭이 자신의 자손을 낳는데 지구인을 이용합니다. 틀릭은 알을 낳아요. 근데 그 알을 다른 데다가 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생명체에다가 넣어서 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가축이나 뭐 이런 걸 했는데 잘 부화가 안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이 인간의 몸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 틀릭이 자기 알을 넣고 거기서 알이 부화하면 인간의 몸을 찍고 나와요. 그 상황을 빨리 캐치해서 그 새끼를 꺼내고 인간을 치료를 하면 인간은 죽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 주인공의 아버지도 뭐 3번인가 4번 그런 출산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특히 그 인간 몸 중에서 남성의 몸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유는 인간 여성은 또 인간을 낳아야 되니까 인간 여성이 아니라 남성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여성을 절대 안 쓰는 건 아닌데 주로 남성을 활용하거든요. 남성의 몸을 활용해서 그 틀릭이라는 존재가 새끼를 낳는 그런 내용을 보여줘요. 그래서 굉장히 아기 낳는 것을 이렇게 완전히 인간화로 전도시켜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와일드 시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인공 안양우라는 여성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도 됐다. 주로 여성의 몸으로 됐지만 남성으로 바뀔 수도 있고 뭐 짐승으로 바뀔 수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성 역할이라든지 성 정체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고정되지 않은 그런 것을 좀 실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흑인 주인공이 기본적으로 다 흑인 주인공인데요. 흑인 주인공이 등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노예제라든지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요. 쇼리라는 게 이제 뱀파이어라고 말씀드렸는데 뱀파이어인데 이 뱀파이어도 흑인 소녀 뱀파이어예요. 이제 소녀라고는 하지만 50대입니다. 근데 뱀파이어들이 몇백 년을 살기 때문에 50대는 소녀인 셈이에요. 몸도 인간으로 따지면 소녀의 몸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쇼리 같은 경우는 뱀파이어 세계에서 기본은 남성이고 백인인 게 뱀파이어의 기본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흑인 뱀파이어가 나오니까 그들도 이걸 못 받아들여요. 우리의 피를 더럽혔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의 가족을 몰살을 시키고요. 이 주인공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를 이제 계속 이겨나가고 막 이런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흑인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 SF에 인종차별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질병보유자, 아까 얘기한 그런 질병보유자라든지 아니면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어떤 히어로라든지 아니면 영웅이라든지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스스로도 굉장히 아프고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남을 좀 돕기는 하는데 돕는 것뿐만 아니라 남한테도 이제 상처를 입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주 아름답게만 그려지고 있지는 않은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음에 3장은 이제 생존자들의 이야기라고 제가 제목을 했는데요. 이제 이 옥타비아 버틀러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소수자들인 거를 살펴봤잖아요.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이나 강력한 파시즘적인 국가 권력도 아니고 강력한 힘에 의해서도 억압받기도 하는 게 그 우화 시리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생존에 위협을 받는 소수자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옥타비아 버틀러는 이들의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아요.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희생자로서의 모습이 강조되고 패배적인 관점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이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존해냈는가, 무엇을 했는가 이거에 더 관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옥타비아 버틀러가 이렇게 고통보다는 그거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 이유라고 하면 27쪽에 밑에 제가 인용문을 하나 넣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킨이라고 그 과거로 넘어가는 이야기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왜 썼는가라는 것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과거 노예제가 있는 사회로 이제 넘어가는 이야기인데 이걸 왜 썼냐면 그걸 잠깐 읽어볼게요. 저와 같은 나이인데 부모님이 자기를 먹여 살리려고 무엇을 했는지를 자신의 삶과 전혀 연결시켜보지 않는 듯한 남자가 하는 말을 들었죠. 그 남자는 아직도 굴욕에 대해서나 고용주의 역겨운 행동을 받아들인 데 대해서 부모님을 탓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발전을 방해한 늙은 세대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어. 하지만 내 부모부터 시작해야 할 테니 그럴 순 없지. 그 남자의 우리는 흑인을 말했고 늙은 세대는 나이 많은 흑인을 말했어요. 그 남자는 구세대가 해야 했던 일을 너무나 부끄러워했고 그런 행동이 그분들에게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했다는 맥락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흑인들 안에서 흑인들의 역사를 좀 이렇게 패배적으로 얘기하는 게 꽤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옥타비아는 흑인들이 굉장히 타협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노예제 속에서도 살아나고 강력한 권력 속에서도 살아나고 외계종의 지배 속에서도 살아나고 뭐 이런 모습을 계속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영웅이나 승리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런 뭐 살아났다고 해서 승리했냐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어떤 없어지지 않은 억압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상처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위태로운 공존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주인공들이 계속해서 이 타자와 억압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작품의 결말 부분이 이제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뭐 이런 거나 혹은 뭔가 좀 희망적으로 느껴지는 메시지 같은 게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여전히 찜찜하게 그럼 어쩌라는 거야? 뭐 변한 게 별로 없잖아.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모습을 그렸을까라는 게 조금 궁금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건데요. 우선 이 작품 속에 옥타비아 버틀러의 작품 속의 인물들이 혼자 지내진 않고 여러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 모습이 굉장히 좀 이질적으로 보이는 게 집단 결혼의 모습이에요. 와일드 시드 같은 경우는 진짜 남자 주인공이 계속 다른 사람의 몸을 옮겨다니면서 여성 주인공과 다른 몸으로 계속해서 섹스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아이를 낳고 막 이래요. 그러고 자기 또 다른 여성한테 낳은 아이를 뭐 이 여성과 또 짝을 지어주고 막 이래요. 이러면서 도대체 한국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굉장히 혼합적인 그런 형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쇼리 같은 그 뱀파이어 이야기 같은 경우도 쇼리가 주인공인데 뱀파이어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뱀파이어는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그 피를 제공을 해주면서 근데 피를 제공해주면 인간도 굉장히 건강해지고요. 생명도 연장이 되고 이래요. 뱀파이어가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생명이 연장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막 이러면서 근데 한 사람한테 계속 그걸 빨면 이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인물하고 같이 살아요. 한 명의 뱀파이어가 여러 공생인과 같이 살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뱀파이어가 피 빠는 모습은 굉장히 에로틱하다는 이야기 많이 이야기 됐었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 집단 결혼 이런 모습이 우리는 뭐 한 사람을 같이 나누어서 공생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저 사람과 1대1의 관계이고 싶은데 나 혼자 독점할 수가 없어. 이런 것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미묘한 이런 갈등 같은 것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좀 싸울 것 같은데 저러다 깨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희태로운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그 블러드 차일드 그 플릭이 인간의 몸에 알을 낳는 얘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인간 주인공이 총을 소지하면 안 되는데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발각이 돼서 그 외계종이 그거 불법이잖아 내놔 하고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인간이 안 내놔요. 우리도 필요하다. 우리 몸을 지킬 이런 무기가 필요하고 우리가 파트너라면 당신도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플릭이 수용을 해요. 그래서 사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 안에 엄청난 갈등과 위험과 뭐 이런 것을 내재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옥타비아 버틀러가 어떤 위계에 대한 억압을 타파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위계는 없앨 수 없고 조금 더 나은 위계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면서 억압을 조금 완화할 방법을 고심하고 뭐 일례로 남성이 지배하는 것보다는 여성이 지배하는 게 조금 더 낫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완화할 방법을 고심을 하고 위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그 안에서 살아갈 방법을 고심을 하더라고요. 조금 더 덜 공격적이고 덜 파괴적인 방법을 살아갈 방법이요. 그러면서 이제 공감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또 굉장히 좀 문제적입니다. 우리가 다른 타자와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 공감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 공감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힘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감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굉장히 좀 특이하다 싶어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거기 제가 조에나 러스의 기이한 친척이라고 여기다가 또 오타를 했네요. 조에나 러스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조에나 러스가 아니고 도나 해러웨이입니다. 도나 해러웨이라고 SF뿐만 아니라 이제 생태학에서도 평론수고 이런 사람이에요. 도나 해러웨이가 기이한 친척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트러블과 함께 살기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평온한 세상이 아니라는 걸 도나 해러웨이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옥타비아 버틀러랑 굉장히 좀 상통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고 추구하는 그 세상이라는 게 유토피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나침반 바늘 같은 위태로운 공존이 아니겠냐 싶은 건데요. 이제 나침반 바늘 같은 거는 이거는 신영복 선생의 표현이잖아요. 평화라는 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채로 있는 것이 다 평화다. 평화가
위태로움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과 또 다 통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압을 없애는 세상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억압 속에서 그 억압을 조금 더 완화시키고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세상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오타비아 버틀러가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마무리하는 측면에서요. 그래서 이제 오타비아 버틀러가 던져주는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고민해야 되는 윤리와 관계되는 것 같아요. 이 위계를 없앨 수는 없지만 좀 더 나은 위계가 뭔가 이런 걸 고민을 할 때 제일 아래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마샤의 책이거든요. 인류를 위해서 하나 변화시킬 거 뭐 할래?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근데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 너는 그 변화의 가장 낮은 층에서 존재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가장 낮은 층 위에 존재해도 괜찮은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거를 고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외계종이 등장할 때 인류는 다 외계종보다 못난 모습으로 옥타비아 버틀러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데 그래서 옥타비아 버틀러의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는 굉장히 낮은 존재, 피 억압받는 존재 이런 존재가 돼요. 그 위치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옥타비아 버틀러는 이제 변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어떤 유토피아 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해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우화 시리즈에서 종교, 지구종, 변화를 하느님으로 믿는 종교, 지구종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이 우화 시리즈를 중심으로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더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해결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어떤 억압이 있지만 그 안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이 옥타비아 버틀러의 이야기를 또 좀 비판하는 쪽에서는 SF에서는 잘 안 다루는 이야기가 육아랑 양육 이야기가 안 다뤄진다라고 특히나 남자 SF에서는 절대 안 나온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옥타비아 버틀러 이야기에서도 사실 육아나 양육 이야기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마사의 책 같은 경우도 네가 애가 있으면 좀 선택하는 게 나을 텐데 뭐 이렇게 신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사가 그럼 애 있는 사람을 선택하든가 왜 나한테 일을 시키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걸 옥타비아 버틀러도 아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이미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까지 가지 못하겠죠.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옥타비아 버틀러가 SF를 쓰는 흑인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SF가 흑인들한테 무슨 슬로가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옥타비아 버틀러는 어떤 생각으로 작업 활동을 하냐면 우리가 그저 포기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 놀랍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하는 것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옥타비아 버틀러의 작품이 이제 한국에서도 SF가 굉장히 지금 많이 잘 쓰여지고 있는데 한국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라는 것이 소수자성이 다양하지는 못하지 않나 싶은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많은 작품을 읽어보지 못했지만 근데 이제 옥타비아 버틀러는 워낙에 다양한 소수자성을 보여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우리의 SF계도 좀 더 SF 세상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문제를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또 마치겠습니다. 김대현 선생님이 이정선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론가는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정선 선생님 발제 잘 들었고요. 사실 굉장히 저한테도 좀 낯선 주제고 생소한 주제라서 일단 좀 배우려는 의도로 왔습니다. 제가 또 SF도 읽지 않은 건 아닌데 뭐 하이나이라이트도 읽었던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소수자성 있는 SF들은 거의 읽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발제를 들어보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의 어떤 뭐 전개할 수 있겠구나 또는 SF 어떤 서사적 특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일단 발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 덧붙일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토론자니까 일단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생각한 SF에 대한 생각과 함께 선생님의 발제에서 조금 더 보충해서 듣고 싶거나 아직 제가 약간 의문이 남은 부분들을 좀 찾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질문의 정확도를 위해서 제가 써놓은 게 있으니까요. 이걸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SF는 과거에는 문학장의 논의 대상에서 조금 비껴내는 장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심포지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SF는 이제 완연히 동시대 문학의 주요한 갈래로 정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F의 취급에 대해 과거와 오늘의 온도차가 있는 데에는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상과학소설이라는 번역어처럼 SF는 현실의 실제적인 공상,
다시 말해 현실에 개입하여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는 허상으로 취급되는 생각도 그중 하나입니다. 현실에 대한 물음을 통해 현실의 변화를 추동하는 적극적인 실천의 양식으로서 소설이 아니라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지 않는 또는 그 모순을 응시하더라도 그 해결의 방식이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상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현실의 고통을 회피하는 태도로 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SF는 과거와 달리 현실을 극복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전위적인 상상력으로 호명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선의 변화에도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보다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쉽다는 프레드릭 제임슨의 언급처럼 어쩌면 우리는 더 이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어떠한 전망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결국 다른 세계에 대한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들의 상상력이 초래한 새로운 세계가 또 다른 지옥의 표상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지옥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을 다른 세계에 대한 상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SF는 현실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어떠한 출구를 찾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해 지금 여기의 세계에 자신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지 않은 소수자들을 위한 서사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흑인 여성으로서 소수자에 해당하는 옥타비아 버틀러의 작품에 주목한 이정근 선생의 발제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백인 남성이 이 장르를 독점하고 있다는 선생의 말씀처럼 흑인 여성은 SF에서 가장 대척점에 있는 존재입니다. SF를 소재로 한 할리우드의 영상 작업물에서 흑인 여성의 모습을 만나기 어려운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SF가 현실에서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소수자들의 전위적 상상력에 적합한 공간이라면 오히려 흑인 여성과 SF는 가장 친연성을 가질 수 있는 결합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버틀러의 소설이 그간 남성에게 전유되었던 구원자, 지도자, 보호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 인물들은 물론 또 남성 임신을 다룸으로써 일반적인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전복시키는 것이나 흑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흑인 뱀파이어 등을 등장시켜 인종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아가 질병 보유자, 초능력자 등 일상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취급받는 소수자의 서사를 전면으로 내세웠다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자체만으로도 버틀러의 SF 소설로서의 가치는 충분한 생각이 듭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옥타비아 버틀러는 이러한 권력의 문제에 천착하면서도 권력 위계가 뒤집히거나 타파된 세상을 그리지 않습니다. 위계가 강화되어 억압으로 작용할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재앙으로 닥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도 그 위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여 생존 방법을 모색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이것은 위계의 문제를 제기하고 타파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위치에 놓인 존재도 살아갈 수 있을 법한 세상을 모색하기 위한 지향점이라는 진술로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는 어떤 가부장제에 대한 신문이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가부장제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는 또는 보완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다른 의미에서는 위기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좀 더 완화되어 살아가는 불종적인 타협처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근대에서 소설이 존중을 받는 이유는 단지 민감한 소재를 차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근본적인 지점에서부터 바꾸고자 하는 어떤 작가의 능동적인 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도 미테리온 관계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을 방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말씀 주신 것처럼 버틀러의 작품에는 이러한 지점이 좀 결핍되었다고 보이는데 이것이 버틀러의 한계인지 아니면 그 자체로 유의미한 또 다른 생각이 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궁금증은 공감과 연대에 대한 버틀러의 생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공감과 연대는 공생을 위한 필수적 전제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틀러는 차이를 지닌 존재들이 서로를 관용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공감이 필수 요건은 아니다. 공감할 수 없어도 혹은 공감 없이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공감 없이 서로 관용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는 기전이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공감 없는 관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수용해야 한다는 표현처럼 어떤 관용은 법 제도적 강제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외의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감과 연대에 대한 버틀러의 생각이 앞서 귀존의 위계를 승인하거나 억압을 그대로 수인하면서 가장 낮은 자세에서 완화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이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선생님 발제를 통해서 버틀러의 소설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띄워서. 네네. 네. 부족한 글을 읽어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현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 옥타비아 버틀러의 작품 속에서 이 가부장제를 제대로 신문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가부장제를 보충하거나 보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에 저도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말을 쓰기도 했거든요. 5장 들어가기 바로 전에 30쪽에 5장 들어가기 바로 위에 문단 보시면 옥타비아의 공동체는 여전히 가부장제적 인식의 혐의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성이 굉장히 예전에 보여주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이렇게 돌보고 이런 것이 또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또 수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와일드 시드 같은 경우 여성이든 남성이든 막 자기 맘대로 바꿔서 살 수 있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보통 한국 여성들에게 남자 여자 선택할 수 있으면 누구 선택할래? 라고 할 때 많은 경우 난 남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 전혀 이 사람은 그러지 않거든요. 굉장히 여성 억압적인 환경인데도. 그래서 옥타비아 버틀러가 도대체 뭔 생각인가 싶은 게 좀 그래요. 또 하나가 뭐냐면 옥타비아 버틀러가 굉장히 인기거든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무슨 과학 관련한 어떤 프로젝트 하거나 뭐 별을 발견하거나 하면 옥타비아 버틀러 이름 붙이고, 뭐 도서관 어디에다 옥타비아 버틀러 이름 붙이고 엄청 인기예요. 그게 옥타비아 버틀러 굉장히 수용됐다는 거죠, 백인 사회에서, 주류 사회에서. 그것은 옥타비아 버틀러의 어떤 문제의식이 별로 날카롭지 않고 수용할 만하다, 뭐 이런 형의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옥타비아 버틀러는 굉장히 한계가 큰 작가인 건가? 이렇게 하자니 이렇게 또 다양한 소수자성과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건 또 이거 자체로 무시할 수는 없다 싶어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아직 평가를 제대로 마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가부장제를 신문하면서도 그거를 보완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지적해 주시는 거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공감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공감의 문제에도 제가 발표할 때 구체적으로 좀 말씀 안 드렸는데 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썼거든요. 이 공감이라는 게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화 시리즈에서 주인공이 초공감 증후군을 앓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정신병처럼 옥타비아 버틀러는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다치는 걸 보면 똑같은 아픔을 느껴요. 그래서 남을 때릴 수 없어요. 때리면 그 사람이 아픈 걸 내가 동일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남을 공격할 수도 없고 남이 죽는 거를 보면 자기 쪽에 잠시 동안 죽고 막 이래요. 이런 인물이 나오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것 같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런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옥타비아 버틀러거든요. 몇몇 사람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를 환기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그런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누구도 의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걸?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공감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뭔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고 사실 우리가 살면서 공감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 사람 없는 세상에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옥타비아 버틀러 계속해서 이런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과도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감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공감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공감은 중요한데 공감하면 모두가 다 해결돼 이건 아니야 라고 옥타비아 버틀러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공감이 오히려 모든 문제를 덮어버리는, 우리가 다 공감해야 하는 식으로 마치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해결된 것처럼 덮어버리는 그런 나쁜 효과도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옥타비아 버틀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으면 이제 제 생각입니다. 대답이 있나 모르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은 그 지정 토론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소정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김효섭 선생님의 지정 토론을 듣고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그 플로어의 질문이라든지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성균관대학교 김요섭 선생님이 그 이정선 선생님의 이소정 선생님의
젠더화된 월경서사 한국 소설 속 동남아 이주 여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소정 선생님의 발표문인 젠더화된 월경서사 한국 소설 속 동남아 이주 여성은 2000년대 발표된 한국 소설에 나타나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 여성의 서사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2000년대 한국 문학에서 동남아계 이주 여성을 재현하고 있는 주요한 작품들이 개괄하고 있는 이 논문은 기존 이주 여성에 대한 인식이나 담론이 그들을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피해자로 단순함으로써 가해와 피해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 가두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문학적 재현 속에서 상징화되는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특히 베트남 전쟁에 대한 한국 사회의 유사 제국주의적 인식이 동남아계 이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사적 계기였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제국주의적 지배가 가지고 있는 젠더화된 측면과 한국의 민족주의 사이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주 여성에 대한 배타적 민족주의와 가부장제적 재현의 양상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논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발표문의 내용과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지점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동남아 이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역사적 기원으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유사 제국적 인식, 즉 제국에 의해서 근대화되고 발전되어야 할 열등한 자로서의 식민자적 위치가 부여된다는 분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는 신 아오자이의 표상을 분석하셨던 것처럼 식민지와 피식민화된 집단을 가부장제적 시선 속에서의 여성화하는 제국주의의 젠더적 폭력의 문제와 같이 제국의 남성 주체에 의해 통제되고 무력하고 성적 대상물이라는 객체의 자리를 동남아 이주 여성에 부여하는 문화적 정당화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분명히 나뉘지 않는 민족 남성 주체의 모순과 분열의 장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이시 영은 식민 욕망에서 제국의 남성성과 식민지의 여성성 사이에 나타나는 인식의 한 형태가 우열관계로 분할될 수 있는 인종적 차이의 대상을 확고히 분리해내는 것만큼이나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혼종적 상태가 되려는 모순적 욕망력이 얕게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시스 난디는 친밀한 적에서 제국의 남성이 식민지를 여성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다시 여성적인 것을 식민지적으로 구성하는 시도가 관념적인 남성성의 형태로만 존재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부정과 분열의 심리가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국적 남성 주체의 혼란상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제안 속에서는 미국과 베트남인 사이에 놓여있는 한국인이라는 위치 속에 나타났었는데 결혼 이주 여성의 서사 속에서도 이러한 혼란스러운 지점들이 나타났었던가 그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사회에서 동남아 이주 여성의 서사의 중요한 축은 매매혼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농촌 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국제 결혼입니다. 이 발표문에서는 이 국제 결혼이 가지고 있는 매매혼으로서의 성격이 어떻게 동남아 이주 여성을 객체화하고 상품화했는지를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문제뿐 아니라 농촌에서의 농업 생산에서의 노동력 혹은 농민이라는 동료 오식 속에서 인식되는 지점까지 경제적 인식과 단위의 여러 층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결혼 이주를 산업화하고 그 국제적 자본주의의 층위 속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한 지점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국제결혼의 경우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의 결혼 이민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자국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족과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거래 행위로서 선택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매혼의 양상들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구조적 혹은 직접적 폭력 속에서 강제된 경우가 많겠으나 동시에 더 나은 삶을 기대하거나 자신이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서 여성이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발적 선택이었던 사례들에서도 이주 이후 상품처럼 대우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겠으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선택을 추동하게 되는 이주 여성 주체의 욕망이나 의지의 문제가 발표문에서 분석되는 작품들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부연을 하자면 제 주변에 이제 동남아계 이주 여성들의 한국 정착을 돕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있는데 그중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들이 이제 일방적 피해자의 시선에서 보지 않으려고 했을 때 중요한 지점들은 그들이 매매혼으로서의 이 국제 결혼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제 자신의 삶의 조건이 나아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경제적 거래가 어떻게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의
자기가 얻고자 했었던 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수단들을 찾고 그 수단들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자본주의와 국가 간의 위계 사이에서 폭력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결혼 이주의 주요한 특징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에 참여하는 여성이 가진 경제 사회적 동기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을 수동적 피해자로서의 위치로 다시 고정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살펴보신 작품들 속에서 이주 여성 주체의 욕망이나 개인적 동기가 재현되는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구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주목한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소설 속 서술자에 의해서 이주 여성들이 호명되고 있는 방식을 문학적 윤리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특히 소설 속에서 한국어로 제대로 발음되지 못하거나 마음대로 불리는 이들의 정확한 이름을 오직 서술자만이 정확하게 부르고 있다라고 부르는 작업을 목소리가 가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전의 말과 서술자의 말로 구분하여 단일하고 지배적인 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 증언의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목소리 없는 자를 대신하여 말하는 소설의 윤리는 역설적으로 동화 정책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편입된 이들이 지속적으로 목소리 없는 자로 남게 되는 구조 역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없는 자에 대해서 대신 말하는 호명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분석은 증언 문학에 대한 논의들에서 특히 이제 프리모 레비가 가라앉은 자, 구조된 자에 대해서 논의를 할 사안에서 진정한 증언자로서 수용소의 무죄만을 호명했을 때 이 증언할 수 없는 증언자에 대한 말하기란 상호 의존적이고 협력적인 보증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아감베는 분석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월경하는 존재는 폭력에 의해서 죽은 이들도 있지만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말할 수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증언할 수 없는 진정한 증언자들에 적용됐던 이러한 재현의 의미가 조명받지 못했지만 말할 수 있는 자인 이주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여전히 그들이 윤리적 호명의 대상으로만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약간만 부연을 드린다면 그 1990년대 한국에서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 이후에 이제 출판 자유 조치와 해금 조치가 진행되고 나서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의 범주를 재구성하려고 하는 논의들이 한국어권, 아시아의 한국어권 작가들, 한국계 작가의 작품들도 한국 문학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지만은 그것들이 이후에 한국 문화에서 재현되는 방식들을 보면은 그런 어떤 디아스포라 문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범한국어권 문학들이 일종의 문학적 주체로서 계속 한국 안에서 활동하거나 수용되거나 교류되는 대상들이라기보다는 한국 작가가 지속적으로 다시 호명하거나 다시 기억해야 되는 대상으로 남게 되는 경향들이 이런 어떤 이주 여성 서사에 대한 재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일단 제 질문은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하려고 하면서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오히려 토론문에 더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일단은 한 세 부분 정도의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관념적인 남성의 형태로 존재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부정과 분열의 심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베트남 전쟁 소설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초점이 그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결혼 이주 여성 서사 속에서 이 혼란스러운 지점이 사례가 있는지는 지금 이렇게 바로 생각이 나지는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얘기를 주셨던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여성의 선택이나 욕망의 의지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이걸 글을 작성을 할 때 처음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을 했던 게
이 상징화를 시킨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생각을 해보자. 상징화를 시키고 있는 문제적인 지점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려다 보니 그거에 이제 초점이 쏠려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인물들이 어떤 걸 꿈꾸고 왔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서술은 계속 있거든요. 내가 꿈꾸고 왔던 건 이런 거였다. 내가 바랬던 건, 혹은 내가 여기 와가지고 뭐 소망을 했던 그런 삶은 이런 거였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얘기들은 좀 언급이 여러 번 되고 있어서 그런 측면도 함께 살펴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을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뭐 계속 문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서술을 하는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뭔가 대리자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서술을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이 소설들이 의미가 없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적인 측면이 다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주신 측면을 감사드리면서 요거를 좀 반영을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2명의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뭐 동남아 이주 여성 서사, 미국 흑인 소설가 버틀러의 소설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토론을 이렇게 해주신 선생님들의 토론문들을 이렇게 보고 그 발표자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런 아시아 아프리카 어떤 서사를 다룬 작품들을 이렇게 발표를 해도 결국은 동시대 우리들이 한국 문학이 고민해야 되는 지금 여기의 문제들이 그 토론문 속에 또 아니면 그 토론문에 대한 발표 속에 이렇게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또 2부, 3부 순서 토론 속에서 또 계속 고민을 해보고 이런 논점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예, 일단 그 지정 토론 발표는 이 정도로 이렇게 끝내고, 이 발표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플로어에서 한 2분 정도 짧게 이 질문을 받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1부 순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2분 정도 짧게 질문 주실 분 있으면. 혹시 없으시면 제가 이정훈 선생님한테 발표 질문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발표문을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이제 듣지는 못했지만은 읽어 왔었는데, 그 옥타비아 버틀러의 작품에 대해서 이제 가부장제 해체하는 측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지점이나 김대현 선생님 토론에서도 아마 주목하셨던 지점들이 그 옥타비아 버틀러의 작업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그 억압적인 구조 안에서 어떻게 완전히 이것을 체제 전복적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그 안에서 유치성들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대응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옥타비아 버틀러의 작업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었던 것 같고, 그게서 이제 쇼리 같은 작품에서 이제 뱀파이어 법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뱀파이어 집단들 안에서 보였던 집단 간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엔 다시 뱀파이어 법정이라고 하는 구조 안에서 해결되기 원하는 형태의 재현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좀 제 입장에 흥미롭게 좀 보이는 지점들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옥타비아 버틀러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미국 사회 미국의 흑인 사회 안에서 인종주의적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이제 70년대, 8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마틴 루터 킹의 계열과 그 다음에 이제 말콤 X적인 그런 계열들이 있다고 했을 때, 옥타비아 버틀러 입장은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해주셨던 지점들이 수용의 방식들을 고려할 때는 되게 마틴 루터 킹과 같은 그런 계열에서의 이야기였던 처럼 보인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근데 그 발표문을 제가 읽은 범위 안에서는 그 측면들 어떤
60년대, 70년대 흑인 사회를 둘러싼 것도 이동주의에 대한 대응의 방식들에 대한 정석성이나 그런 측면들이 옥타비아 버틀러와 같이 논의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측면에서 좀 구현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지는 않았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킨이란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엇이냐 말콤 엑스 계열의 생각에 좀 대립적인 의견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흑인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작품 속에서 구현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는 않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직접 고민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확실히 그런 역사적인 문제를 꼼꼼하게 접근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 인종차별 노예제 시대 그냥 이렇게 좀 두리뭉술하게 접근이 되지 그 70년대 시기의 상황을 내가 킨이라는 작품 쓸 때 그런 것 때문에 했어 라는 거 말만 했을 뿐이지 작품 속에서 그 70년대 상황을 막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킨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도 썼지만 아예 그런 흑인과 백인 커플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격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의 방법이지 어떤 역사의 사실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하거나 이러고 있진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그러면 좀 대중적인 건가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대중적이고 굉장히 인기 작가이고 그 미국의 또 유명한 배우이자 가수인 자넬 모네 이 사람은 이제 옥타비아 버틀러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무비에도 옥타비아 버틀러를 상징하는 이런 식의 모습도 하고 그런가. SF적인데 대중적. 네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옥타비아 버틀러 이름을 여기저기 엄청 많이 붙이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소정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사실 꼼꼼하게 읽지는 못해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이제 저도 베트남 그 서사에 대해서 베트남 여성과 베트남 전쟁 서사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이제 베트남 전쟁을 바라보는 한국의 어떤 작가들의 무의식과 문화적인 어떤 그 공유 감각 같은 것들을 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 베트남 서사를 이제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일종의 페미니즘의 시선으로 한번 이제 읽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한국 안에서는 이제 베트남이라는 게 일종의 굿피플로 되게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되게 그 국가를 잃어버린 어떤 굉장히 비참한 존재로서 이제 기억되고 우리가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서사가 한편으로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80년대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했던 그 작가 86세대들에게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제국주의와 맞서 싸운 어떤 존재로서 굉장히 이상화된 어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베트남 여성이 이제 끼어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나의 참전군인들에게는 나의 식민성을 이렇게 투사해서 보는 어떤 존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상화된 어떤 여성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이제 그 어떤 양극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속에서 그런 어떤 이제 베트남과 베트남 여성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계보들을 좀 훑으면서 이런 어떤 이주자로서의 베트남 여성을 바라보는 이 그 재현들을 좀 읽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냥 이제 조금 잠깐 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건 아까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셨다시피 베트남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논문을 쓰다 보니까 그 베트남 전쟁 참전과 관련되어 있는 전쟁 그 풍경보다는 돌아와서 일이거나 혹은 거기서 이제 만났던 여성 혹은 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게 붉은 아오자이의 그 베트남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국에 와서 미용 기술 같은 거를 배우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조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 이주 여성이라고 하는 게 꼭 결혼을 해가지고 온 분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에서 좀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제가 여기 그 소논문 안에서는 사실 단편들만 다루다 보니까 이게 부피감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작품들에서 다양하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려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는 담지를 못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장편 위주로 조금 따로 또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기도 해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길게 더 폭넓게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동의를 합니다. 예, 그 뭐 조금 그 비도 오고 해서 늦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12시 뭐 조금 넘게까지 시간을 잘 이렇게 맞춰주신 발표자, 토론자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토론문에서 이렇게 제시해줬던, 일부에서 제시해줬던 문제가 2부, 3부 뭐 계속 발표 토론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들이 또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2부, 3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